그 분야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자,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학과 자체가 없으니까 헷갈려 이게. 그렇죠. 자, 선생님 유학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유학 오시기 전에 막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미국 가면은 뭐 유학 이렇게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혹시 다른 게 좀 있었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많았습니다. 달랐던 거는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환학생 때 경험했던 학부 생활과는 또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치.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는 건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임무가 생기네. 네, 그런 책임감이 늘어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전문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죠. 학부생 때는 이제 수업 열심히 듣고 열심히 놀고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인내심, 흔히 막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자기 전문 분야를 자기 전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는 그 점이 사실 가장 제가 학부 때 경험했던 유학생활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럼 학기 중에 엄청 바쁘시겠다. 예,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 학기 중에는 뭐 있는 그대로 뭐 과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축소하실 필요도 없고 하루 일과가 대충 어떻게 되세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단 일어나서 이게 코스워크 할 때랑 안 할 때랑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코스워크는 뭐냐면은 수업을 듣는 걸 얘기를 하고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코스워크 끝나면 그때부터 논문 준비를 해서 수업을 안 듣고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워크를 할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업을 들으니까 일어나서 뭐 메일 확인하고 이렇게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수업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논문을 읽으면서 과제를 하는 수업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죠.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인풋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자신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그런 일도 하고, 이제 리서치 어시스턴십이나 티칭 어시스턴십을 받았을 경우에는 뭐 조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 과제에 자기가 이제 맡은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 아니면 데이터 수집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가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벌써 20년 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고 그냥 밤새서 공부하고 그냥 또 공부하고 그냥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 참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선생님, 한국에서요. 네. 미국 교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잡잡기도 힘든데 게다가 미국 교수님 누굴 가르친다는 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 자, 미국에서 교수 잡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길게 뭐 한 4년도 괜찮고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박사 과정 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워크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분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너는 무슨 연구를 해?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문단 정도로 딱 잘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전문 분야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구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죠. 연구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것들,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게 점점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컨퍼런스 이제 학회에 가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같은 분야를 이제 비슷한 분야를 연구한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구 실적 그리고 뭐 코스워크야 뭐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약간의 네트워킹, 또 한국에 유학 나와 계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과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자기가 당당하게 내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지식,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류로만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면접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쪽 분야를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열심히 뉴스도 보고 막 틱톡 새로 나오면 틱톡도 써보시고 구글 홈 나오면 구글 홈도 사서 써보시고 아마존 뭐 에코 나오면 에코도 사서 써보시고 막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경험을 통해서 네.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군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이라고 해서 논문만 보면 사실 연구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이제 그렇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공부, 유학, 박사를 얘기하시면서 호기심을 얘기했는데 결국 호기심 많은 친구가 이런 걸 하면 좋은 게 나 이게 궁금해. 그럼 그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자기 분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를 계속 스스로 훈련을 해 나가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되돌아보면은.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광고 쪽도 하셨고, 그리고 또 영미문학 하셨으니까 미국 문화도 잘 아시고, 그러면서 테크놀로지도 하셨으니까 미국에서 잡잡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서 쌓이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몇 군데에 어플라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준비를 할 때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어서 정말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했었어요. 여러분 현재 시점 2021년 7월인데요. 2020년에 미국은 올스톱! 네. 모든 이 시장이 마켓이 다 클로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이어링 프리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시 얼음. 모든 하이어링이 멈춘 상태여서 보통 제가 2021년에 시작을 하면 2020년 하반기에 그렇죠. 이제 포스팅이 해야 되죠. 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야. 없다가 12월, 1월쯤에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군데 정도 지원을 했나? 야, 10군데면은 별로 안 하시죠?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할 데가 없어서. 나온 자리가 없어서? 나온 자리가 없어서. 그게 또 연구 핏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핏을 맞는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10군데, 한 10군데에서 13, 4군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경쟁률 엄청 심했겠다, 이거. 네. 야,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미처 못 드린 질문인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미국에다가 석사, 대학원 입학할 때 어플라이 하셨을 때 몇 군데 하셨어요, 선생님? 미국 석사요? 예, 그때 석사는 그때 한 3, 4군데 했어요. 그때 별로 안 하셨네요. 그때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저는 미시간 주립대가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분야랑 좀 딱 맞아서 여기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그 분야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자,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게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학과 자체가 없으니까 헷갈려 이게.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그럼 그 안에 교수님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심지어 학생들도 배경이 다 다양해요. 그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이거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접목시키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인포메이션 스쿨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유저 익스피리언스 연구,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연구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적인 방법론, 통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아예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연구나 이렇게 HCI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질적 연구라고 하는 인터뷰 혹은 직접 앱을 개발해서 테스팅을 해본다든지 이런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시는. 그러면 선생님 미시간 주립대 학교에 있는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학과는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요즘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예전에 신방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학과?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 학과
그리고 거기에 경제, 법 이런 쪽도 계시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 미디어 이코노믹스, 미디어 이코노믹스. 로 이런 쪽으로도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법 이런 분야가 융복합적으로 있는 거네, 그러면? 네, 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네. 그러면 이 학과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소 좀 특이한 학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이제 융복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접목된 학과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많아지는 것 같다. 특히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런 융복합적인 학제 간 연구 분야가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쿨 오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단지 PD 되고 기자 되는 그런 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러나 거기에서 핵심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 물론 그 기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분야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선생님과 얘기하니까 저 옛날 생각나요. 저도 사실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학부 전공은 철학에 했었어요. 네. 학부는 철학을 하다가 석사는 방송을 하다가 박사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HCI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 이 호기심을 계속 좀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길을 돌아보니까. 선생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늘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신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런 원동력, 모티브가 뭐였을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원동력이요. 도대체 어떤 계기 아니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식으로 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왜 그러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왜라는 질문을 자주 떠올리시는 우리 너때만 친구분들은 우리 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성격적인 특징 중에 단점이자 장점인 거는 뭔가에 한 가지 꽂히면 굉장히 거기에 확 파고든다는 점? 그래서 저는 연예인도 되게 엄청 좋아했다가 금방 빠져나가고 노래도 막 이 노래 엄청 듣다가 이것만 계속 다른 듣다가 거 막 듣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가지 꽂히면 좀 거기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드는 깊게 빠져드는 네, 스타일이시구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사실 뭐 어떤 쪽에서는 이제 어떤 생활할 땐 뭐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박사 공부하시고 싶은 학생분들은 굉장히 장점으로 잘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